오늘 이제 이 한국경제TV에서 주최하는 IR 발표 자리에서 저희 SCM 생명과학이 여태까지 이제 진행해 오고 있었던 희귀 난치성 질환 중에 하나인 이제 급성 췌장염에 대한 원앤 투웨이상 임상 시험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결과는 저희가 8월 말에 결과를 최초로 받았고,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에서 여태까지 진행해 오던 질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외부에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첫 결과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회사에서는 기대도 컸고요. 사실은 이 급성 췌장염, 특히 중등증, 중증이라고 하는 급성 췌장염이라고 하는 질환 자체가 임상 시험을 진행하기 어려운 질환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자리에서 결과를 발표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 SCM 생명과학의 주요 연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회사는 인하대학교 성체줄기세포 사업단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체줄기세포 사업단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시작을 했고, 줄기세포를 분리하는 기술을 원천 기술로 특허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초기 임상 시험들을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게 되었고, 그게 이제 2008년도에 호미오세라피라는 회사가 설립되면서 임상 시험들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도 인하대학교 병원이라는 그 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희귀 난치 질환을 진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줄기세포 연구에 혹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 시험에 관심이 있으셔서 좋은 기회에 환자한테 치료제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발판이 돼서 호미오세라피라고 하는 줄기세포 회사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SCM 생명과학은 그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2014년도에 이제 창립이 되었고요. 그래서 시리즈 A부터 시리즈 C까지 한 555억 원 가량의 투자금을 유치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임상시험 파이프라인들을 확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타겟했던 주요한 파이프라인들은 희귀 난치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거는 만성 이식편대 숙주 질환이라고 하는 그런 희귀 난치성 질환이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중등증, 중증, 급성 췌장염, 그리고 중증 아토피 피부염 같은 질환들을 저희가 타겟해서 임상 시험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현재 저희는 저희가 2008년도부터 진행해오던 그런 임상 시험들의 결과들을 발표를 하는 단계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결과는 그 중에서 중등증, 중증, 급성 췌장염에 대한 결과고요. 내년에는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SCM 생명과학을 창립하신 저 창립자분이신 송순욱 대표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송순욱 대표님께서는 이제 불의의 사고로 별세를 하셨지만 SCM 생명과학을 창립하시기 전에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학을 또 하시고 미국 바이오 기업인 제넨텍에서 근무를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블록버스터 항체 의약품인 허셉틴의 원천 항체의 개발자로 참여를 하신 경험이 있고, 이러한 어떤 성공 개발에 관련된 성공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SCM 생명과학을 창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SCM 생명과학을 창립하시기 이전에 인하대학교 병원에 이제 교수로 오시면서 줄기세포 연구를 처음 시작을 하셨고, 처음부터 연구에서 그다음에 허가, 그리고 허가를 위한 생산, 그리고 생산된 제품을 이용한 임상 시험에 이르는 전 과정의 그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회사를 창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저희 회사에서 최초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기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조절 T세포 매개성 질환에 대한 그런 치료 기전을 저희가 최초로 밝힌 논문들이 퍼블리시가 되었고, 이러한 것이 보도 자료로 보도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 기전 연구에 대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조절 T세포 매개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국내를 비롯해서 미국, 유럽, 일본, PCT 출원까지 출원을 하면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면역 질환을 타겟하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어떤 발판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달부터 저희 SCM 생명과학의 신규 대표이사로 조인하시게 된 손병가 대표님께서는 인하대학교 병원 설립 준비 단계부터 같이
일을 진행을 하셨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SCM 생명과학을 창립하게 된 처음 성체 줄기세포 사업단 연구로 시작한 임상시험 연구소의 초대 연구소장을 맡으시면서 무엇보다도 SCM 생명과학의 원천 기술에 대한 또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대표이사님이시고요. 그러한 연구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인하대학교 기술사업화 1호인 호미오세라피를 창립하시는데 일조를 하셨고, 그러한 사업화 역량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원인 청주의료원으로 부임을 하셔서 공공의료 분야에서도 그 운영상의 뛰어난 성과를 이루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줄기세포 분야에서 그 특허 그리고 원천 기술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줄기세포를 이루고 있는 특허의 구성을 크게 나눠보자면 분리 쪽의 분리 기술에 관한 특허, 다음 분화 기술에 관한 특허, 그리고 치료제 기술에 관한 특허,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분화 기술이라든지 치료제 기술 또한 중요하지만 줄기세포라는 세포의 특성상, 물질의 특성상 물질 특허라는 것이 존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리 기술에 대한 특허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현재까지는 이 줄기세포를 분리하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단 2개밖에 없습니다. 저희 SCM 생명과학이 이 층분리배양법이라는 그 분리 기술을 발견하기 이전에 오사이리스라는 회사가 원심 분리를 기반으로 한 농도 구배 원심 분리법을 이용한 줄기세포 분리 기술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한 30여 년 전에는 그 농도 구배 원심 분리법을 이용하는 것이 줄기세포를 분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뛰어난 그리고 효율이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포들로 여러 가지 진행됐던 연구들 그리고 임상시험들이 연이어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면서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줄기세포 순도에 대한 이슈가 제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그림처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저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원층 분리 배양법입니다. 그래서 층분리 배양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원심 분리를 이용해서 줄기세포를 분리하다 보면 그 줄기세포가 아닌 다른 기질세포라든지 다른 세포들이 섞여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세포들이 섞인 상태로 세포가 추출이 되고 증식 배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증식 배양된 세포로 치료제를 만들다 보면은 이러한 세포들이 치료 효능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혹은 분리하는 배치마다 그 치료 효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혹은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SCM 생명과학이 보유하고 있는 층분리배양법은 99% 이상 순도가 높은 줄기세포들만을 추출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러한 순도가 높다는 큰 장점은 치료 효능이 높은 장점으로도 동시에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에서 가지고 있는 층분리배양법을 기반으로 분리한 세포들과 기존의 농도구배 원심 분리법으로 분리한 줄기세포들을 가지고 몇 가지 실험들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그림 중에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세포의 밀도 분산을 저희가 조사한 그림인데요. 그 그림 중 위에 패널과 아래 패널을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래 패널에 보시는 것이 저희 층분리배양법으로 분리한 줄기세포들의 그 밀도 분산을 본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의 그림에 비해서 밀도 분산이 한 곳에 균질하게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얘기는 줄기세포의 크기가 균질하게 분포되어 있다. 즉 균질한 사이즈의 세포가 균질하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가운데 그림은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인 콜로니 형성 능력을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기존 분리 방법으로 분리한 세포들에 비해서 5배 이상 높은 콜로니 형성 능력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험관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동물 모델을 대상으로 저희 줄기세포 효능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은 여러 가지 질환 모델 중에서 아토피 동물 모델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맨 아래에 저희가 그림을 좀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SCM 방법으로 분리한 줄기세포를 투여한 아토피 질환 동물 모델의 경우 맨 오른쪽 그림처럼
정상 대조군과 거의 유사하게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아토피 질환 동물 모델 외에도 척수 손상 모델, 이식 편대 숙주 질환 모델, 탈모 모델 등 여러 가지 질환 모델에서 저희 줄기세포의 높은 치료 효능을 저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층 분리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MCB를 구축하는 단계에서 출발 물질로부터 줄기세포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줄기세포 라이브러리를 스크리닝을 하게 되면 스크리닝 과정을 통해서 질환 맞춤형 효능 지표의 발현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환에 맞게 효능 지표가 높게 발현하는 세포들을 질환 맞춤형 치료제로 개발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러한 세포들을 가지고 질환별로 질환에 각각 최대의 치료 효능을 나타낼 수 있는 세포들을 치료제로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층 분리 배양법은 사실은 기존의 농도급의 원심 분리법으로는 볼 수 없었던 결과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논문으로 게재한 바가 있는데, 층 분리 배양법의 특징이 원심 분리를 쓰지 않고 효소를 쓰지 않는 그런 방법인데, 출발 물질인 골수 혹은 지방 조직과 배양 배지를 섞어서 형성되는 그 콜로니, 단일 콜로니를 각각의 줄기세포주로 구축을 하다 보니까 콜로니별로 세포의 특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출발 물질인 도너 하나에서 이제 하나의 줄기세포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의 줄기세포는 하나의 도너에서 여러 개의 줄기세포주가 구축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되는 콜로니별로 특성이 다 다르구나. 어떤 것은 줄기세포, 특히 MSC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표들을 대부분 충족하는 반면 어떤 것들은 충족하지 않는 것들도 있고, 또한 MSC의 지표들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실제 분화 시험을 하다 보면 세 가지 배엽 중에서 한 가지로만 분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로만 특히 분화한다든지, 이러한 콜로니별로 각각의 특성이 다르다는 사실을 논문으로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논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GMP 공정이 필수적인데, GMP에서 제조하는 그 줄기세포 제조 공정에 대한 제조 공정 논문 또한 저희가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층 분리 배양법을 고순도 그리고 고효능, 고효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줄기세포를 분리하는데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에 제한점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원천 기술을 이용해서 분리된 줄기세포 치료제, 그리고 이러한 치료제는 효능이 높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를 가지고 이제 제조 공정을 하다 보면 그림이 좀 깨져 보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패널은 이제 3D 바이오리액터를 이용한 저희가 공정 셋업 프로세스 그림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든 줄기세포 회사들이 줄기세포 제조 공정의 가장 큰 제한점으로 꼽는 것이 배치당 생산 규모가 너무 작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배치당 생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QC 비용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환자한테 부과되는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저희는 이제 대량 생산, 그러니까 특히 상업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량 생산 제조 공정을 셋업을 했는데, 미국에 있는 PBS 바이오텍이라고 하는 바이오 리액터 공정 개발 전문 회사하고 저희가 2018년부터 공정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D 바이오리액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줄기세포 치료제를 제조하는 공정을 저희가 셋업을 했고, 현재는 15리터 스케일까지 저희가 완료를 한 상태이고요. 기존 공정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이제 제조 공정 수율을 증가시킬 수가 있고요. 기존 공정이 연간 생산 배치 기준으로 한 400명 정도의 환자 수를 커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3D 바이오리액터를 도입한다고 하면 연간 생산 규모가 3,000명까지도 증가할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바이오리액터 운영 기술을 늘리면 비례해서 증가시킬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 규모를 늘리면 그만큼 생산 단가가 낮아지고 결과적으로는 치료 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SCM 생명과학에서는 현재 임상 파이프라인 3개를 진행하고 있고 3개 모두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급성 중등증, 중증 급성 췌장염은 결과 발표가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에는 이제 환자 등록, 환자 투여가 완료가 됐고 지난 10월에 마지막 환자의 마지막 병원 방문이 완료가 돼서 내년 5월이면 저희가 최종 결과를 확보할 수 있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이식편대 숙주 질환의 경우에는 전체 모집 대상자 중 모집 대상자 84명 중에 현재 83명이 등록 완료가 됐고 이제 1명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성 췌장염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급성 췌장염은 그 알코올이 주 원인이고요. 그래서 알코올이 주 원인이긴 하지만 췌장의 자가 효소로 인해서 췌장이 파괴되고 주변 장기에 부전이 일어나는 매우 무서운 질병이고요. 현재까지는 개발된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치료제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급성 췌장염으로 내원한 환자들의 대부분은 이제 경증으로 진단될 경우에는 금식과 수액 처치로 증상이 호전돼서 퇴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중등증, 중증으로 이완되는 경우에는 수액 처치를 하더라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전신에 장기 부전이 일어나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매우 무서운 질병입니다. 현재까지 이 중증 급성 췌장염을 대상으로 개발 중인 약제는 많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TAK671이라고 하는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닥게다가 공동 개발하겠다고 하는 융합 단백질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미국에서 임상 1상이 완료된 이후에 현재 후속 임상에 대한 보고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옥소라라고 하는 칼시메디카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발 중인 칼슘 이온 채널 억제제가 있는데 이거는 국내 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현재 미국에서 임상 2상이 진행 중이라 아직까지 임상적 효능은 검증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얀센에서 진행 중인 인플루ක්시맙이라고 하는 또한 치료제가 있고 역시 임상 2상 진행 중이고 아직까지 결과는 발표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국내에서도 이러한 급성 췌장염을 대상으로 이제 치료제들이 허가받아서 시판이 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러한 치료제들은 이제 급성 췌장염의 증상을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아니고 단백질 분해 요소를 억제하는 정도, 따라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치료제로 현재 시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가 임상 결과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은 퍼스트 인 클래스 치료제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 또한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상 1&2 이상 디자인은 중등증 이상 급성 췌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중 눈 가림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이고 1상에서는 총 중증 환자 4명, 2A상에서는 36명을 대상으로 투여를 했습니다. 저희가 임상시험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는 1상을 통해서 약물과 관련된 안전성 관련 이상 반응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또한 2A상에서도 약물과 관련된 중대한 이상 반응이 0건으로 확인돼서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음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등증, 중증 급성 췌장염 환자에서 저희가 C-리액티브 프로틴이라고 하는 염증 표지자 수치를 정량을 해보았을 때 저희 줄기세포 치료제 투여 후 1일차에서 3일차까지 초기 3일 동안 일관된 양상의 감소를 저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염증 지표 중 하나인 인터루킨 6의 경우에도 저희 줄기세포 투여를 하고 나서 1일부터 3일까지 시험군 내에서 일관되게 감소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효성 평가 배수로 삼은 모디파이드 마샬 스코어는 줄기세포 치료 후 7일차에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1.33점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시험군 내에서만 모디파이드 마샬 스코어의 감소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CT 시비어리티 인덱스라고 하는 중증 급성 췌장염의 중증도를 판단하는 지표가 있는데 이 또한 시험군 내에서 CTSI의 일관된 감소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모디파이드 마샬 스코어는 줄기세포 치료제 투여 후 7일차에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1.33점이 감소하였고 CT 시베리티 인덱스의 경우에는 28일차에 베이스라인 대비해 1.06점이 감소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CRP 정량의 경우에는 줄기세포 치료 후 초기 1일에서 3일차에 일관된 감소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모디파이드 마샬 스코어의 경우에도 베이스라인 대비 7일차에 감소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으며 CT 시베리티 인덱스의 경우에도 줄기세포 치료제 투여 후 28일차에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시험군 내에 감소한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다른 아까 앞서 언급드린 얀센에서 진행 중인 인블룩시맙에 대한 임상 시험인데 이거는 1차 유효성 평가 변수를 C-reactive 프로틴으로 잡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clinicaltrials.gov에 등록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러한 임상시험에 어떤 설정된 임상시험 평가 변수, 평가 지표를 근거로 해서 향후에 투비 설계에 참고로 활용할 예정에 있으며 저희의 임상시험을 결과를 가지고 지리사항들, 일반인들 혹은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 사항들을 Q&A 형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CRP 정량은 급성 췌장염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급성 췌장염에서 CRP의 의미를 분석한 논문이 발표가 되었고 이 논문에 따르면 CRP의 증가는 췌장염의 중증도를 조기에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그리고 CRP 정량은 측정이 쉬워서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다라는 논문이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CRP 정량은 급성 췌장염에서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라는 질문에는 CRP에 있어서 이제 BISIB 스코어라든지 NRP, 빌리루빈의 비교의 결과에 따르면 췌장염이 발생한 후에 48시간 후에 측정한 CRP는 사망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보고가 있었고요. 다음 CRP 수치는 사망률에 대한 좋은 예측 지표이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CRP 정량은 급성 췌장염에서 측정하기 쉬워서 중증도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데 널리 이용되는 수치이고, 다음 위약군 대비해서 유의미한 초기 CRP 정량의 감소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라는 질문을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CRP 변화량의 의미를 분석한 논문이 있고, 여기에 따르면 CRP의 간격 변화는 췌장염의 중증도 예측에서 CRP 수치에 유사한 수준이 척도이다라고 이제 나온 바가 있고요. 다음에 CRP의 수치도 또한 제시하고 있는데 90mg/dl의 증가는 중증 질환을 예측하는 것으로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다라는 논문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결과를 좀 정리하여 보자면 위약군의 유의미한 시험군의 초기 CRP 정량의 감소는 저희 줄기세포 치료제가 중등증 이상의 췌장염 환자에서 초기 항염증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가 있고요. 그리고 모디파이드 마샬 스코어의 베이스라인 대비 7일 시점 감소의 의미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는 모디파이드 마샬 스코어가 시험군 내에서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위약군 내에서는 오히려 증가함을 저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험군 3명, 대조군 2명으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유의미한 것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시험군의 모디파이드 마샬 스코어가 감소하는 동안에 위약군의 MMS가 증가하였으므로 추후에 연구 결과가 기대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CT 시베리티 인덱스의 베이스라인 대비 28일 시점의 감소의 의미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는 시험군과 위약군에서 모두 감소한 바가 있기 때문에 CTSI 감소의 역할을 약물적인 효과로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CTSI는 췌장염의 어떤 중증도를 예측하는 매우 좋은 지표이고, 다만 CTSI 그 크기에 어떤 그런 임상적 의미를 가지는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정리하여 좀 말씀을 드리면 CTSI 베이스라인 대비에서
저희가 이제 줄기세포 치료 후에 1.33점이 감소하였고, 그리고 이 결과를 보자면 CTSI 소견이 모든 임상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며 CTSI에 반영되지 않는 초기 염증 변화, 그다음 증상 변화 등의 분석을 통해서 투비상 임상시험 설계의 정보로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차 유효성 평가 변수 중에 CTSI는 위약군 대비해서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실패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진행한 임상은 1상 그리고 2A상 임상입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의 정의에 따르면 1상 그리고 2A상은 소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탐색적 유효성 확인 그리고 안전성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임상이고, 그래서 2B상에서 조금 더 많은 환자 수를 대상으로 통계적으로 그 의미 있는 결과를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 임상 실험의 주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응증 탐색과 그다음에 그 최적 용량을 결정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 줄기세포 치료제의 효력과 안전성에 대한 사전 정보를 충분히 저희가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임상 시험은 성공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좀 말씀드리면 일상 연구 결과 중증 이상의 급성 췌장의 환자에서 저희 줄기세포 치료제의 투여의 안전성을 확인하였고, 투여 이상 임상 연구 결과 줄기세포 치료 투여 후에 1, 2, 3일차의 위약군 대비 줄기세포 투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CRP 정량 변화량의 감소가 확인되었으며, 장기 부전이 동반된 환자에서 위약군의 MMS, 모디파이드 마샬 스코어가 증가하였지만 줄기세포 치료한 후에 시험군에서의 모디파이드 마샬 스코어가 감소해서 추후 연구 결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CTSI에서 위약군 대비 시험군의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지만 CTSI의 그 초기에 염증 변화, 증상 변화 등의 모든 것들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향후 2B상 임상시험 설계의 정보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 이상 임상실험의 주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적응증 탐색과 최적 용량의 결정이므로 저희 줄기세포 치료제의 효력과 안전성에 대한 사전 정보를 얻은 본 1&2 이상 연구는 성공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임상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줄기세포 치료제 기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중증 급성 췌장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바처럼 IL6라든지 C 리액티브 프로틴 같은 염증 표시자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러한 증가를 줄기세포 치료제가 블락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 중증도를 완화시킬 수 있고 증상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의 이제 향후 계획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2B상 현재 임상시험 프로토콜 신업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러한 신업이 개발이 완료가 되게 되면 규제기관과 사전 상담을 거쳐서 임상 IND를 제출할 예정에 있고, IND 승인을 내년 5월 이내에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B상 설계의 주 목적, 주로 고려해야 될 점은, 어쨌든 저희가 1&2 이상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된 정보를 통해서 2B상의 평가 지표를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 2B상 임상에 등록 가능한 환자 수를 현재 임상시험 기관별로 저희가 예측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